제 인생에서 가장 완벽했던 날을 꼽으라면 저는 주저없이 아내 오세아를 어머니께 처음 소개했던 그날 오후를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제 인생이 가장 완벽하게 부서져 내린 날을 꼽으라면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또 그날을 이야기해야만 합니다. 모든 비극은 가장 찬란한 순간의 모습을 하고 찾아온다는 걸 그때 저는 조금도 알지 못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지훈이라고 합니다. 지금 40대이고 의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40년 넘게 맞춤 양장점을 운영해 오신 어머니, 험한 시장 바닥에서 밤낮 없이 재봉틀을 돌려 기어이 저를 의사로 만드신 분입니다. 그런 어머니에게 저는 평생의 자부심이자 동시에 평생의 짐이었을 겁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저는 늘 어머니의 자랑스러운 아들이라는 틀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으려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어머니의 고생을 제가 어떻게 해서든 갚아야만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책임감의 무게 아래 살아왔을 때 세아가 나타났습니다. 우연찮게 동호회 형님 소개로 만난 그 여자는 첫인상부터 달랐습니다. 세아 씨는 스위스에서 호텔 경영학을 공부했고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기업에서 F&B 컨설팅을 했어. 대단한 여자니 알아서 잘 모셔. 아이 참, 언제적 얘기를 하고 그래요. 서로 부담스럽게. 지금은 퇴사하고 프리랜서로 열심히 일해서 차곡차곡 돈 모으고 있답니다. 화려한 이력. 하지만 제가 끌렸던 건 그런 배경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일을 이야기할 때 반짝이던 눈빛, 그리고 대화를 나눌수록 느껴지는 깊이 있는 생각들이었죠. 제 주변에는 부모 잘 만나 세상을 쉽게 사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그 여자는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길을 개척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 야무지고 단단한 모습이 평생을 땀 흘려 일해온 저희 어머니와 어딘가 닮았다고 생각했고 저는 그 여자와 결혼 전제로 만나게 되었지요. 어머니께 그 여자를 소개하기로 마음먹은 날 저는 조금 긴장했고 약속 장소인 한정식 집에 먼저 도착해 계시던 어머니는 세아가 들어서는 순간부터 눈을 떼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 제가 말씀드렸죠? 제 여자친구 오세아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님. 말씀 많이 들었어요. 세아는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이 공손하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에 어머니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지는 게 보였죠. 식사가 시작되고 세아는 막힘없이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스위스 유학 시절의 경험, 대기업에서 진행했던 프로젝트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까지 어머니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 여자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식사가 거의 끝날 무렵 어머니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훈이랑은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거야? 돌직구 같은 질문에 제가 당황해서 헛기침을 하는데 세아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지훈 씨만 괜찮다면 제가 평생 곁에서 든든한 힘이 되어주고 싶어요. 모은 돈도 좀 있고 제 집도 있고 부족하지만 저희 힘으로 시작해서 어머님께 효도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머니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평생 돈 때문에 고생해 오신 분입니다. 아들 결혼시키는데 돈 걱정부터 앞섰을 어머니에게 세아의 말은 그 어떤 값비싼 선물보다 더 큰 믿음을 주었을 겁니다. 그래, 아주 야무지고 똑똑한 아이구나. 우리 지훈이 옆에서 잘 내조하겠어. 어머니의 입에서 허락이 떨어지는 순간 저는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렸구나.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구나.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날 이후 결혼 준비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저희의 진심을 담아 결혼식을 준비했습니다.
세아는 비싼 예물이나 예단은 다 생략하자고 먼저 말해 주었고, 그 소박하고 현명한 모습에 저는 더욱 그 여자에게 빠져들었습니다. 작은 교회에서 한 결혼식 날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그 여자는 세상 누구보다 아름다웠습니다. 수많은 하객들 앞에서 우리는 영원을 약속했고, 어머니는 연신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셨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두 여자, 어머니와 아내를 제 평생에 걸쳐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피로연이 끝나고 하객들이 모두 돌아간 늦은 밤, 저는 잠시 바람을 쐬러 연회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 저편 구석진 곳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세아였습니다.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죠. 봤지? 다들 깜쪽같이 속아 넘어가잖아. 일단 성공이야.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끊어. 짧은 통화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감쪽같이 속아 넘어간다니 뭐가 시작이라는 거지.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 들은 건 아닐까? 하지만 등골을 타고 흐르는 서늘한 감각은 그 말이 제 심장에 비수처럼 박혔음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애써 태어난 척 그 여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세아야, 누구랑 통화했어? 그 여자는 저를 보고 화들짝 놀라더니 이내 환하게 웃으며 제 팔짱을 꼈습니다. 아, 친구. 오늘 너무 예뻤다고. 결혼 축하한다고 전화했네. 우리 이제 진짜 부부다, 여보. 그 천사 같은 미소 앞에서 방금 내가 잘못 들었나 싶었고 애써 의심을 지웠습니다. 그래, 내가 너무 피곤해서 헛것을 들은 걸 거야. 내 아내가 그럴 리 없어. 우리는 이제 막 행복을 시작하는 부부인데. 하지만 그날 밤 제 마음 한구석에 피어난 작은 의심의 씨앗은 결국 제 인생 전체를 집어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통화의 상대가 누구였는지, 무엇이 시작이라는 것이었는지, 그때 제가 그 여자를 붙잡고 끝까지 물었어야 했습니다. 그랬다면 어쩌면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결혼식 날 밤의 그 찝찝한 통화는 꿀 같은 신혼생활 속으로 흔적도 없이 녹아드는 듯 했습니다. 세아는 정말 완벽한 아내였습니다. 제가 이른 새벽 수술 때문에 집을 나설 때면 그 여자는 늘 저보다 먼저 일어나 따뜻한 밥과 국을 차려주었습니다. 피곤해져러 밤늦게 돌아오면 집안은 언제나 먼지 하나 없이 정갈했고, 제 서재 책상 위에는 그 여자가 손수 내린 허브차가 놓여 있었죠. 어머니께도 싹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먼저 전화해서 안부를 여쭈었고, 틈틈이 시장에 들러 어머니 일손을 돕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는 시장 사람들에게 며느리를 입이 닳도록 칭찬하셨습니다. 우리 며느리 외국에서 공부까지 하고 온 애가 어쩜 저리 마음씨도 고운지 몰라. 내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봐.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결혼식 날 밤의 기억을 스스로에게서 지워버렸습니다. 그래, 그건 분명 내가 잘못 들은 헛소리였을 거라고. 이렇게 착하고 완벽한 사람이 그럴 리가 없다고 말이죠. 허나 결혼하고 2달쯤 지났을 무렵이었을 겁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니 세아가 현관에서 저를 맞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할 말이 있는데 혹시 내 동생 서아 있잖아. 걔가 지금 지방에서 올라와서 고시원 생활을 하는데 방음도 안 되고 너무 힘들어해서 혹시 우리 결혼할 때 남은 방에 잠시만 머물게 하면 안 될까? 딱 2달만. 다음 학기 기숙사 들어갈 때까지만. 세아에게는 대학생 여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결혼 전에 사진으로만 봤었죠.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무리 처제라지만
신혼집에 다른 사람이 함께 사는 건 불편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힘들게 고생하는 동생을 걱정하는 세아의 얼굴을 보니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당연히 괜찮지. 가족인데. 편하게 지내라고 해. 제 허락에 세아는 아이처럼 기뻐하며 제게 안겼습니다. 며칠 뒤 처제가 작은 캐리어 하나를 끌고 저희 집에 들어왔습니다. 사진보다 훨씬 앳되고 수줍음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형부, 신세 좀 지겠습니다. 꾸벅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 귀여웠죠.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2달 정도는 금방 지나갈 테니까요. 그날 이후로도 저희 집은 평화로웠습니다. 처제는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자기 방에서 공부만 했고, 오히려 세아는 동생이 곁에 있어 더 안정감을 찾는 듯 보였습니다. 문제는 그날 터졌습니다. 그날은 어머니가 저희 집에 반찬을 가져다 주시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제가 당직이라 병원에 밤새 있어야 했고, 세아는 프리랜서 번역일이 밀렸다며 재택근무를 하고 있었죠. 어머니는 아들 며느리 힘들까봐 저녁 시간에 맞춰 손수 만든 갈비찜이며 나물 반찬을 한 보따리 싸들고 저희 집으로 향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초인종을 눌러도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고 합니다. 분명 집안에 불은 훤히 켜져 있고 왁자지껄한 사람 소리까지 들리는데도 말이죠. 이상하게 생각한 어머니가 다시 한번 초인종을 길게 누르자 안에서 들리던 소음이 거짓말처럼 뚝 끊기더랍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야 세아가 문을 열었죠. 어머니가 나중에 제게 해주신 말씀으로는 문을 연 세아의 얼굴이 무척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선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리셨습니다. 거실에는 세아의 부모님, 그러니까 제 장인, 장모님과 처제까지 온 가족이 모여 앉아 있었던 겁니다. 어머니는 괜찮다고 사돈끼리 왕래하는 게 당연한 거라고 애써 웃으셨지만 마음이 편치 않으셨던 모양입니다. 세아가 말했던 부유한 사업가, 아버지와 자선 사업가 어머니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입니다. 시장에서 평생을 보낸 어머니의 눈에는 제 장인어른의 거친 손과 장모님의 소박한 옷차림이 낯설지 않게 느껴졌던 거죠. 어색한 분위기에서 인사를 나누고 어머니는 부엌으로 들어가 가져온 반찬을 냉장고에 정리하셨습니다. 바로 그때 어머니는 식탁 위에 놓인 서류 봉투 하나를 우연히 보게 되셨다고 합니다. 봉투에는 오소와 주민등록 등본이라고 적혀 있었고 주소지가 바로 저희 신혼집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의 머릿속에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고 합니다. 처제가 잠시 머무는 게 아니라는 것, 아예 저희 집에 주소 이전을 하고 눌러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집을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당직을 마치고 지친 몸으로 퇴근한 제게 전화를 거셨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실망감은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지훈아, 너 혹시 알고 있었니? 사돈 처녀가 네 집에 전입신고하고 사는 거? 네? 그럴 리가요. 2달 정도만 있기로 했는데요. 혹시 사돈 어른들은 무슨 일 하시는 분들이니? 내가 알던 거랑은 영 다른 분들 같던데.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엉켜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잠든 세아를 깨워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발뺌하던 그 여자는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미안해 여보. 사실 동생 기숙사 들어갈 형편이 안 돼. 그래서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데리고 있으려고 했어. 당신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 말 못했어. 그럼 장인 장모님은?
사업하신다며. 그것도 사실 아버지는 몸이 좀 안 좋으셔서 쉬시고 계시고 어머니는 반찬 가게에서 일하셔. 너무 평범해서 당신이나 어머님께서 실망하실까봐 그랬어. 정말 미안해. 그 여자는 아이처럼 엉엉 울며 제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저는 화가 나기보다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그런 거짓말을 해야만 했을까? 하지만 눈물을 쏟아내는 그 여자를 보니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래, 나를 너무 사랑해서 나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그랬을 수도 있겠다. 처지가 어려우면 그럴 수도 있지. 저는 그렇게 또 한 번 그 여자를 믿어주기로 했습니다. 그 여자의 눈물을 닦아주며 어머니께는 제가 잘 말씀드리겠다고 다신 이런 일 없을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잠든 그 여자의 옆에서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결혼식 날 밤의 그 통화 그리고 오늘 터진 거짓말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으며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세아는 이전보다 훨씬 더 제게 잘하려고 애썼습니다. 제 퇴근 시간에 맞춰 문 앞에서 저를 기다렸고 제가 좋아하는 반찬들로만 저녁상을 차렸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예전처럼 온전히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여자의 모든 행동이 마치 깨진 신뢰를 억지로 붙이려는 것 같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걱정하는 어머니께는 결국 사실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처제의 사정과 장인, 장모님의 진짜 직업에 대해서요. 어머니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지요. 사람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그래도 거짓말은 나쁜 거다. 다음부턴 그러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둬라. 네, 어머니. 그렇게 모든 것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 자리 잡은 위화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제 휴대폰 배터리가 비정상적으로 빨리 닳는 현상이 계속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휴대폰이 오래돼서 그런가 싶어 서비스 센터에 가볼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병원 동료 중에 IT 기기에 아주 해박한 친구가 떠올랐습니다. 마침 점심시간에 그 친구와 마주쳤고 저는 별 생각 없이 제 휴대폰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형, 그거 이상한데요? 갑자기 배터리가 그렇게 다를 리가 없는데 혹시 백그라운드에서 계속 돌아가는 앱 같은 거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가? 난 전화랑 메시지, 인터넷 검색 말고는 거의 안 쓰는데. 잠깐 줘보세요.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친구는 제 휴대폰을 받아들고 이것저것 눌러보더니 이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형, 이거 뭐예요? 패밀리 프로텍터라는 앱이 깔려있는데 이거 형이 직접 설치한 거 맞아요?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습니다. 친구는 앱 정보를 보여주었습니다. 자녀의 안전을 위해 실시간 위치를 추적하고 라는 설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이거 악성 앱은 아닌데 누군가 이 앱을 통해서 형 위치를 실시간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배터리가 빨리 닳았던 것도 GPS가 계속 켜져 있었기 때문이고요. 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제 휴대폰에 이런 앱을 설치할 사람은 단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퇴근하자마자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세아에게 다가가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뭐야? 설명해봐. 제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차갑게 갈라져 나왔습니다. 세아는 제 휴대폰 화면에 떠있는 앱 아이콘을 보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뭐야? 나 모르는 거야. 처음에는 시치미를 떼더군요. 그 뻔뻔한 표정을 보는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모른다고?
그럼 이게 저절로 깔렸다는 거야? 내 휴대폰 비밀번호 아는 사람이 당신 말고 또 누가 있는데? 제가 언성을 높이자 세아는 그제야 자기가 한 짓이라는 걸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의 입에서 나온 변명은 제 분노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미안해 여보. 당신 직업이 외과 의사라 야근도 잦고 회식도 많잖아요. 주변에 젊고 예쁜 간호사들도 많고. 내가 너무 불안해서 그랬어. 당신을 너무 사랑해서. 혹시나 나쁜 일이 생길까봐, 누가 당신한테 접근할까봐 걱정돼서 그런 거야. 그 여자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눈물을 흘리면 제가 또 마음이 약해져 넘어갈 거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사랑해서라는 말로 모든 것을 포장하려 했지만 이건 저를 믿지 못하는 명백한 불신이자 집착이었죠. 사랑? 이게 사랑이야? 내 뒤를 밟고 내 모든 걸 감시하는 게 사랑이라고? 당신은 나를 남편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당신 소유물로 생각한 거야.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문 밖에서 세아는 계속해서 울며 용서를 빌었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느꼈던 미묘한 위화감의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결혼식 날의 의심스러운 통화, 가족에 대한 거짓말, 그리고 오늘의 위치 추적까지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동안 저희 집에는 얼음장 같은 냉기가 흘렀습니다. 저는 병원 일을 핑계로 최대한 늦게 귀가했고 세아와는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는 죄인처럼 제 눈치만 살폈죠. 이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혼을 생각하자니 이제 겨우 몇 달밖에 되지 않은 결혼 생활과 어머니의 실망하실 얼굴이 떠올라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한 와중에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지훈아, 지금 시간 괜찮니? 네 양복 좀 수선해야 할 게 있어서. 지난번에 맞춰준 거 어깨가 좀 끼는 것 같아서 말이다. 아, 네, 어머니, 괜찮아요. 지금 가져다 드릴까요? 아니다. 내가 너희 집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가는 길이다. 잠깐 들르마. 전화를 끊고 거실로 나가 세아에게 어머니가 곧 오실 거라고 전했습니다. 그러자 세아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똑똑히 봤습니다. 그 여자는 안절부절 못하며 어머님이 갑자기 왜? 라고 되물었습니다. 저는 그 반응이 이상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잠시 후 초인종이 울리고 어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어머니는 제 양복을 받아들고 이리저리 살피시더니 거실 소파에 앉아 세아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물이라도 내어오려고 부엌으로 향했죠. 그때였습니다. 거실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아가, 그런데 너 스위스에서 호텔 학교 나왔다고 했지? 네? 네. 그렇죠. 너 다니던 학교 이름이 뭐랬지? 그때 분명히 세자르 리츠라고 하지 않았나? 그랬죠. 근데 어머님, 갑자기 왜... 맞다. 어머님, 저번에 주셨던 반찬통 챙겨놨어요. 아니, 가만히 있어봐라. 지금 반찬통이 문제가 아니라. 어머니께서 수첩을 꺼내시며 낯설게 말했고 세아는 어떻게 해서든 화제를 돌리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실은 내 단골 손님 중에 자제분이 거기 다닌다는 분이 계셔서 내가 네 얘기를 했지. 그런데 그 학교 이름이 내가 알던 거랑 좀 다르더구나. 세자르 리츠가 아니라 로잔이라고 하던데 혹시 학교가 여러 군데 있는 게냐? 어머니의 질문에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거실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곧이어 들려온 세아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 어머님. 그게 캠퍼스도 여러 개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요.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은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것 또한 거짓말이라는 것을. 어머니는 궁금해서 물어보신 거였지만 그 질문은 세아의 거짓말에 또 다른 불신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거짓말의 고리를 끊어내야만 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저는 세아를 똑바로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솔직하게 말해. 당신 정말 스위스에서 대학 나온 거 맞아? 제 추궁의 세아는 한참 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다는 뜻이었죠.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여자는 내가 알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으로 머릿속에 수망하지 생각이 들었지요. 그 여자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너무나 작아서 마치 다른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 같았습니다. 미안해. 사실 전문대 나왔어. 호텔 경영이랑은 전혀 상관없는 과였고. 올 것이 왔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화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명확해지는 느낌이었죠. 결혼식 날의 통화, 가족에 대한 거짓말, 위치 추적, 그리고 학력 위조까지. 이 모든 것은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처음부터 거대한 거짓이라는 하나의 뿌리에서 뻗어나온 가지들이었습니다. 왜 그랬어? 대체 왜 그랬냐고. 내가 당신 학력 보고 결혼한 사람으로 보여?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당신은 공부 많이 한 의사잖아. 그런 당신 옆에 서기에 내가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어. 혹시라도 당신이나 어머님께서 나를 탐탁치 않아 하실까봐. 그래서 조금 과장을 한 거야. 정말 미안해. 그 여자는 또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흐르는 눈물은 제게 아무런 감흥도 주지 못했습니다. 과장이라는 단어가 제 귀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이건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사기였습니다. 저와 제 어머니를 완벽하게 속인 명백한 사기극이었죠. 어머니도 맘에 걸리셨던지 저에게 전화를 하며 어떻게 된 건지 물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어머니께 모든 사실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지요. 모든 진실을 알고서 어머니는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하시다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훈아, 당장 그 아이랑 정리해라.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야. 어머니, 그치만 네가 마음 약해서 결단 못 내리는 거 안다. 하지만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야. 거짓말로 시작한 관계는 끝도 거짓말이다. 더 큰 화를 당하기 전에 지금 끊어내야 해. 어머니의 말씀이 모두 옳았습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었죠. 하지만 이혼이라는 두 글자는 제게 너무나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이제 겨우 결혼한 지 몇 달, 이 모든 소동이 알려지면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 어머니의 자랑이었던 아들이 결혼 한번 잘못해서 온 집안을 풍비박산냈다고 손가락질하지는 않을까? 무엇보다 한때나마 제가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을 제 손으로 내쳐야 한다는 사실이 저를 망설이게 했습니다. 그 뒤부터 자연스럽게 각방을 쓰게 되었고 집 안에서는 최소한의 대화도 오가지 않았죠. 저는 이 관계를 어떻게든 끝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차마 그 말을 먼저 꺼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 여자는 처음으로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나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안 될까?
내가 다 잘못했어. 다시는 당신 속이는 일 없을게. 내가 당신한테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그걸 보여줄 수 있게 해줘. 그것마저 가식으로 보였던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늦었어. 신뢰가 깨졌는데 뭘 더 보여주겠다는 거야? 그러자 그 여자는 품에서 서류 몇 장을 꺼내 제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거 내가 요즘 준비하던 사업 계획서야. 그 여자가 내민 것은 디저트 카페 사업 계획서였습니다. 유명 상권 분석부터 시작해서 예상 매출, 인테리어 콘셉트까지 제법 그럴듯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내가 호텔 경영을 전공한 건 거짓말이었지만 F&B 분야에 관심이 많았던 건 사실이야. 그래서 혼자 계속 공부했어. 요즘 이게 그렇게 뜨는 사업이래. 이것만 성공하면 우리가 지금 겪는 어려움 다 해결할 수 있어.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당신이랑 어머님 호강시켜 드릴게. 이걸로 내 진심을 증명하고 싶어. 어이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의 사업이라니. 하지만 그 여자는 진지했습니다. 그 여자의 눈빛은 예전의 거짓 눈물과는 다른 무언가에 대한 강한 열망으로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보고 뭘 어쩌라는 건데? 나 창업 자금이 조금 부족해. 딱 2억 원만 당신 이름으로 대출을 좀 받아서 빌려주면 안 될까? 처음에는 우리 부모님께 지원받으려고 했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게 됐어. 이건 투자하는 셈 치는 거야. 2년 안에 원금의 2배로 갚을 자신이 있어. 그 순간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듯 했습니다. 그건 미끼다. 절대 안 된다. 저는 단칼에 거절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어쩌면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어리석은 생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여자가 이 사업에 성공한다면, 그래서 정말 새로운 사람이 된다면 이 깨진 관계도 다시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 무엇보다 이 지긋지긋한 상황을 돈으로라도 해결하고 끝낼 수 있다면 좋겠다는 위험한 생각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결국 저는 넘어가고 말았고 어머니께는 차마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혼자 은행에 가서 제 이름으로 신용대출 2억 원을 받았습니다. 대출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저는 그 돈을 고스란히 세아의 통장으로 이체했습니다. 이것이 그 여자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면서 말이지요. 그날 밤 세아는 제게 정말 고맙다며 꼭 성공해서 은혜를 갚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여자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진심 어린 미소가 피어나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 미소를 보며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 인생 최악의 가장 값비싼 대가를 치룬 것이었지요. 허나 얼마 지나지 않아 모든 것이 바뀔 거라고 믿었던 제 기대는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돈이 입금된 바로 다음 날부터 세아의 태도는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는 더 이상 제 눈치를 보거나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고 활기차 보였죠. 아침 일찍부터 화장을 곱게 하고 값비싼 옷을 차려입고는 사업 준비 때문에 미팅이 많다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처음 며칠은 저도 그 여자의 그런 모습을 긍정적으로 보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 여자가 사업에 관해 아무 얘기가 없자 제가 먼저 가게 계약은 잘 됐어. 인테리어는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물으면 그 여자는 귀찮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아, 그런 건 전문가들이 알아서 다 하고 있어. 당신은 그냥 병원 일에만 신경 써. 내가 알아서 할게. 그 여자의 말투에는 이전의 절박함 대신
은근한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자신의 일에 간섭하는 것을 불쾌해하는 듯한 태도였죠. 밤늦게 들어오는 날도 잦아졌고 가끔은 술에 취해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제가 어디서 누구와 함께 있었냐고 물으면 선을 그었죠. 사업 파트너들이랑 비즈니스 미팅한 거야. 당신은 이런 세계 잘 모르잖아.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그 큰 돈이 대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 여자가 계약했다던 상가의 부동산 중개업소에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대답은 제 심장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아, 오세아 사장님이요? 계약금이 4천만 원인데 아직 입금이 안 돼서 저희도 기다리는 중입니다. 잔금 날짜도 지났는데 연락도 잘 안 되시고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그 여자가 인테리어 공사를 맡겼다던 업체에도 연락을 취했습니다.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디자인 시안까지 다 나왔지만 계약금 일부만 받은 채로 모든 것이 중단된 상태라는 것이었습니다.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병원에 병가를 내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침 집에 있던 세아를 마주하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돈 어디 있었어? 솔직하게 말해. 세아는 제 표정을 보고 모든 것을 직감했는지 처음에는 당황하더군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그 여자는 이내 차가운 표정으로 저를 쏘아붙였습니다. 내가 알아서 한다고 했잖아. 왜 내 뒤를 캐고 다녀? 그렇게 나를 못 믿어? 믿으라고? 부동산이랑 인테리어 업체에 들어간 돈은 고작 2천만 원도 안 되더군. 나머지 돈은 다 어디 있냐고? 제 고함에 그 여자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코웃음을 치며 말하더군요. 당연히 더 중요한 곳에 썼지. 사업이라는 게 가게만 얻는다고 다 되는 줄 알아? 유명한 파티실 섭외하려면 계약금도 줘야 하고 좋은 재료 미리 확보하려면 성금도 걸어야 하고 마케팅 업체에도 돈이 들어간다고. 당신 같은 사람은 평생 이해 못할 일이야. 그 여자의 말은 너무나 당당해서 순간 제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가 된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속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의 눈빛은 거짓말을 할 때의 특유의 불안함이 아닌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공허함에 가까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 여자가 잠든 틈을 타 그 여자의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만 했고 저는 그 안에서 모든 해답을 찾았습니다. 인터넷 뱅킹 거래 내역에는 제게서 받아간 2억 원이 입금된 바로 다음 날부터 수백, 수천만 원 단위로 여러 계좌에 흩어져 이체된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수신인 명의는 오서아, 박미영, 바로 그 여자의 동생과 어머니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제 돈으로 카페를 차리려던 게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자신의 가족들 빚을 갚고 그들의 생활비를 대주기 위해 저를 속였던 겁니다. 디저트 카페라는 그럴듯한 계획은 제 돈을 뜯어내기 위한 마지막 미끼였을 뿐입니다. 저는 분노로 가득 차 노트북을 든 채로 안방으로 들어가 잠든 그 여자를 깨웠습니다. 이게 당신이 말한 파티쉐 섭외고 마케팅 업체야? 노트북 화면에 떠있는 이체 내역을 본 그 여자는 더 이상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그 표정에는 미안함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혹은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었다는 듯한 기묘한 평온함마저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 것은 그 여자에게 마지막 기회를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도둑에게 제 집의 금고 비밀번호를 스스로 알려준 멍청한 짓이었을 뿐입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보다 더 큰 허탈함이 저를 덮쳤습니다. 우리 끝내자. 제 입에서 나온 말은 그것뿐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기다렸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도 지쳤어. 그만하자고. 그렇게 우리의 결혼 생활은 2억 원짜리 사기극에 막을 내리며 파국으로 치달았습니다. 허나 이혼을 결심하는 것은 차라리 쉬웠습니다. 이미 제 마음속에서 그 여자는 아내가 아니었으니까요. 진짜 고통은 그 이후의 과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제가 빌려준 2억 원을 돌려받고 이 지긋지긋한 관계를 최대한 빨리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찾아가 협의 이혼을 진행하려 했죠. 하지만 세아는 제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그 여자는 협의 이혼을 거부했습니다. 돈 못 돌려줘. 아니, 안 돌려줘. 그 돈은 당신이 나한테 빌려준 게 아니라 우리 부부의 미래를 위해 투자한 돈이야. 그러니 재산 분할 대상이지. 변호사 사무실에서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 여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뻔뻔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그 여자는 저보다 먼저 변호사를 선임해 둔 상태였습니다. 그 여자의 변호사는 법률 용어를 섞어가며 논리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두 분의 혼인 기간 중에 발생한 금전거래이며 디저트 카페라는 명확한 공동의 사업 목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2억 원은 대여금이 아닌 부부 공동의 자산 증식을 위한 투자금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법적으로 다투게 되면 이 돈은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공동의 사업 목표라니 그것은 처음부터 저를 속이기 위한 거짓말이었는데 이제 와서 법의 보호를 받는 방패가 되어 저를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희는 소송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피고석에 앉아있는 세아는 더 이상 제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여자는 눈물을 흘리며 판사 앞에서 자신을 남편의 꿈을 함께 이루어주려다 모든 것을 잃은 비련의 여주인공으로 포장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남편의 성공만을 바라보며 헌신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저의 진심을 의심했고 일방적으로 사업자금 회수를 요구하며 저를 길거리로 내쫓으려 합니다. 그 여자의 변호사는 제가 그 여자에게 건넨 2억 원이 담긴 통장 거래 내역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차용증 한 장 없이 투자라는 명목으로 건네진 돈. 법은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여자의 거짓말을 입증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여자가 가족에게 돈을 보낸 이체 내역을 제출했지만 그 여자 측 변호사는 사업을 하다 보면 급하게 자금이 필요해 가족에게 잠시 융통한 것일 뿐 사업 목적과 무관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모든 것이 그 여자에게 유리하게 돌아갔기에 밤에 잠도 못 자고 불안했지요. 그리고 마침내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와 원고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되므로 이혼을 명한다. 혼인기간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는 쌍방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50%씩 분할한다.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2억 원은 부부 공동의 사업 자금으로 판단되므로 이 또한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한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 안에 울려 퍼지는 순간 저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귀가 먹먹해지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판결문을 받아들고 텅 빈 눈으로 법원을 걸어 나왔습니다. 저 멀리 자신의 변호사와 함께 걸어 나오는 세아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여자는 저와 눈이 마주치자 잠시 멈칫하더군요. 그리고는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그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것은 미안함도
안도감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대로 이루어졌다는 만족감과 승리자의 여유가 담긴 아주 옅은 미소였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냥감이었구나. 그 여자에게 결혼은 사랑의 결실이 아니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의 한 과정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만 같았습니다. 망연자실에 있는 제 등 뒤로 유유히 사라지는 그 여자의 뒷모습은 너무나도 선명했습니다. 패소 판결을 받은 날 이후 제 시간은 그대로 멈춰버렸고 저는 병원에 긴 병가를 냈습니다. 하얀 의사 가운을 입고 환자들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가 정작 자기 인생 하나 제대로 건사하지 못했다는 자괴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낮인지 밤인지도 모른 채 커튼을 닫아건 어두운 방 안에서 술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같이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문을 열어주지 않는 저를 향해 문 밖에서 몇 시간이고 애타게 제 이름을 부르셨죠. 지훈아, 밥은 먹어야지. 엄마가 너 좋아하는 갈비찜 해놨다. 문 좀 열어봐라, 아들. 그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저는 더 깊은 절망 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어머니를 볼 면목이 없었습니다. 평생의 자랑이었던 아들이 이제는 평생의 짐이 되어버렸으니까요. 그렇게 폐인처럼 지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집 밖이 조용했습니다. 어머니가 오셨다가 그냥 돌아가셨나 보다 생각하며 다시 술병을 집어드는데 현관문 도어록이 해제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비키를 가지고 계셨던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어질러진 집 안을 보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묵묵히 바닥에 널브러진 술병들을 치우고 창문을 열어 탁한 공기를 환기시키셨죠. 그리고는 제 앞에 와서 조용히 앉으셨습니다. 지훈아,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제 손을 가만히 잡으셨습니다. 평생 제 봉투를 돌리시느라 거칠고 투박해진 손이었습니다. 네 잘못 아니다. 그것이 나쁜 거지. 마음 준 네가 왜 죄인이냐. 그러니 이제 그만 일어나자. 어? 어머니의 따뜻한 위로에 굳어있던 제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분노와 억울함, 자괴감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아무 말 없이 제 등을 토닥여 주셨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조금씩 기운을 차리는 듯 했습니다. 억지로라도 밥을 먹었고 술도 줄였습니다. 그리고 정신이 또렷하고 몸이 회복되어질수록 저는 억울하게도 이대로 무너질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이것은 더 이상 저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뿐만 아니라 저를 위해 평생을 헌신하신 어머니의 삶까지 지켜내야 하는 싸움이었습니다. 잿더미 속에서 아주 작은 불씨 하나가 피어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것은 복수심이나 분노 같은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을 지켜야 한다는 아주 절박하고도 단단한 의지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곧장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저 김지훈입니다. 항소 진행하겠습니다. 아니, 항소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겁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변호사는 잠시 말이 없다가 이내 결연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복수하겠다고 도끼를 품은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슬퍼하거나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모든 감정을 차갑게 얼려버리고 오직 하나의 목표에만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자기보다 더 나은 변호사라며 선배 변호사라는 사람을 소개시켜 주었고 그 덕에 저는 다시 새롭게 변호인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새로 선임한 나이가 지긋한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별다른 질문 없이 서류만 검토하더군요. 제 이야기가 끝나자 그는 서류에서 눈을 떼고 저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김 선생님, 이건 이혼 소송의 연장선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이건 명백한 혼인빙자 사기 사건입니다. 민사재판에서 진 이유는 우리가 계속 이혼이라는 틀 안에서만 다퉜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형사사건으로 접근할 겁니다. 그의 말은 제 머릿속을 어지럽히던 안개를 단번에 걷어내는 듯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 억울한 남편의 입장에서만 싸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저는 사기 사건의 피해자로서 싸워야 했습니다. 변호사는 방역의 설계를 시작했습니다. 영특한 변호사의 첫 번째 지시는 증거 확보였습니다. 상대방은 모든 것을 부부 공동의 미래라는 말로 포장했습니다. 우리는 그 포장지를 벗겨내고 그 안에 감춰진 기망 행위를 명백히 드러내야 합니다. 가장 확실한 증거부터 찾아오죠. 그가 가장 먼저 주목한 것은 바로 세아가 제 휴대폰에 몰래 설치했던 위치 추적 앱이었습니다. 2심에서는 그저 부부간의 불화 정도로만 다뤄졌지만 변호사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다툼이 아니라 명백한 실정법 위반, 즉 범죄입니다. 위치정보보호법 위반이죠. 이걸로 형사고소를 진행해서 상대를 압박하는 동시에 우리는 그 기록을 복원해야 합니다. 저는 곧장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를 찾아갔습니다. 이미 삭제된 앱의 기록을 복원하는 것은 쉽지 않은 작업이었지만 며칠 밤낮의 작업 끝에 놀라운 결과물을 얻어냈습니다. 복원된 기록에는 지난 몇 달간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제 위치를 확인한 타임라인이 날짜와 시간까지 정확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수백 개에 달하는 기록들은 그 여자의 병적인 집착과 불법적인 사찰 행위를 증명하는 가장 날카로운 바늘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 증거만으로도 그 여자에게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었지만 노련한 변호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 여자가 처음부터 저지른 모든 거짓말을 하나씩 법정으로 끌고 와야 합니다. 다음 목표는 그 여자의 거짓 학력이었습니다. 저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스위스 호텔 학교 측에 정식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제 신분과 세아와의 관계, 그리고 이혼 소송 중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오세아라는 이름의 한국인 졸업생이 있는지에 대한 사실 확인을 요청했죠. 국제 우편으로 진행되는 일이라 시간은 조금 걸렸지만 저는 초조해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 싸움은 속도가 아니라 정확성이 중요했으니까요. 그렇게 물밑에서 치밀하게 방역을 준비하는 동안 세아는 아무것도 모르는 듯 했습니다. 2심에서 승소한 그 여자는 의기양양했죠. SNS를 통해 그 여자의 소식을 간간히 엿볼 수 있었습니다. 저와 헤어진 후 다른 먹잇감을 발견했던지 이미 그 여자 곁에는 새로운 삐걱번쩍해 보이는 젊은 남자가 있더라고요. 해변에 놀러가서 청춘 영화를 찍는 건지 다정한 사진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한테 마음이 식었는지 이제는 아무런 감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높이 쌓아 올린 모래성을 보는 기분이었습니다. 곧 무너져 내릴 것을 알기에 그 화려함이 오히려 안쓰럽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어떤 때보다
또렷한 정신으로 병원에 복귀했습니다. 다시 하얀 가운을 입고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동료들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묵묵히 저를 응원해 주었습니다. 환자들을 돌보는 일에 집중하자 엉망이었던 제 마음도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는 그 이후 몸이 많이 안 좋아지시긴 하셨지만 그래도 제가 매일같이 어머니의 가게에 들러 안부를 살폈고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진행 상황을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우리 얼굴이 많이 좋아졌네 라며 제 어깨를 두드려 주실 뿐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제게는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스위스에서 마침내 답신이 도착했습니다. 얇은 국제 우편 봉투였지만 그 무게는 청은망은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학교의 공식 직인이 찍힌 문서에는 간결하지만 명확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오세아라는 이름의 한국 국적 졸업생은 본교의 지난 20년간 졸업자 명단에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 드립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심판의 시간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모든 증거가 확보되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변호사의 나지막하지만 힘있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사냥을 시작하죠. 형사 고소장이 접수되자 상황은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사인 이혼 소송과는 차원이 다른 일이었습니다. 며칠 뒤 세아에게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서가 날아갔습니다. 아마 그 여자는 그때까지도 제가 단순히 항소만 한 줄 알았을 겁니다. 사기죄 피의자라는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겠죠. 그 여자의 변호사에게서 제 변호사에게로 격앙된 전화가 걸려왔다고 합니다. 이건 너무 감정적인 대응 아니냐. 부부 사이의 일을 형사 문제로 만드는 건 비겁하다. 식의 말들을 쏟아냈다고 하더군요. 제 노련한 변호사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범죄를 저질렀으면 조사를 받는 게 당연한 절차입니다. 감정적인 건 저희가 아니라 의뢰인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린 피고소인 측이겠죠. 든든하게 똑부러지게 맞대응해 주었지요. 그 무렵 우리는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추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바로 제가 건넨 2억 원의 실제 사용처를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사는 법원에 금융거래 정보 제출 명령을 신청했고 이는 받아들여졌습니다. 세아와 그 여자의 어머니 그리고 남동생의 최근 2년간의 모든 계좌 거래 내역이 우리 손에 들어왔습니다. 내역을 확인하던 순간 저는 분노보다 허탈함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제 통장에서 2억 원이 이체된 바로 다음 날부터 수천만 원은 처제와 세아의 명품 사치로 쓰였고 또 다른 수천만 원은 세아 어머니의 카드 빚을 갚는데 사용되었습니다. 심지어 그 여자 가족의 외식비, 쇼핑 비용, 통신요금까지 제 돈으로 결제된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그 여자가 말했던 파티시의 계약금이나 마케팅 비용 같은 것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저 제 돈으로 자신의 가족이라는 밑 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었던 거죠. 덕분에 이 모든 증거 자료들은 항소심 재판부에 추가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불법 위치 추적 기록, 허위 학력 증명서, 그리고 2억 원의 명백한 횡령 증거까지. 판을 뒤집기에 충분하고도 남는 자료들이었습니다. 세아 측 변호사는 부랴부랴 가족 간의 급전을 융통한 것일 뿐이라고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그 말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보였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며칠 뒤 세아의 변호사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한껏 누그러져 있었습니다. 합의하고 싶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형사처벌만은 피하게 해달라는 애원이었습니다. 저는 변호사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합의는 없습니다. 법의 심판을 받게 하십시오. 세아는 그렇게 사기로 구속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세아와 그 여자의 가족들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변호사를 통해 어떻게든 합의를 해달라고 매달려 왔습니다. 실형만은 면하게 해달라는 절박한 애원이었습니다. 저는 변호사와 함께 유치장에서 세아를 마지막으로 만났습니다. 며칠 사이에 그 여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화장과 값비싼 옷은 사라지고 수인복을 입은 초췌한 모습만이 남아 있었죠. 그 여자는 저를 보자마자 창살을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지훈 씨, 내가 잘못했어. 정말 다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나 여기서 나가게만 해주면 당신 돈 평생에 걸쳐서라도 다 갚을게. 제발. 저는 아무 말 없이 그 여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 눈물에 또 마음이 흔들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그 여자의 눈물은 진정한 반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저 이 절망적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마지막 발버둥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통해 제 합의 조건을 전달했습니다. 첫째, 내가 빌려준 원금 2억 원을 즉시 반환할 것. 둘째, 소송 비용과 정신적 피해 보상금을 포함하여 추가로 5천만 원을 지급할 것. 이 두 가지 조건이 이행되면 형사고소에 대한 처벌 불원서를 제출해 줄게. 세아의 가족들은 불가능하다고 소리쳤지만 딸이 감옥에 갈 위기에 처하자 결국 백방으로 돈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주 좋게도 며칠 뒤 제 통장으로 정확히 2억 5천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돈이 입금된 것을 확인했지만 저는 약속을 어기고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세아와 가족들은 제게 항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약속이 틀리잖아. 분명 처벌 불원서를 써주겠다고 해놓고서 이제 와서 어떻게 그래? 너 그 2억 5천만 원 어디서 구했어?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한테 구한 거 아니야? 그걸 어떻게... 그 여자는 제대로 말을 못했고 저는 그럴 줄 알았다는 듯 피식 웃었습니다. 너도 내가 당한 심정을 그대로 느껴봐. 죗값도 제대로 치르고. 내가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줄 알아? 내가 여기서 나간 다음 너 가만 안 둘 거야. 맘대로 해. 사기꾼 입방정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 그래서 내가 너 실형 만들어준 거야. 주온 글씨 새겨주려고. 그래야 단번에 엄한 피해자가 안 생길 테니까. 피해자는 나 하나로 족하거든. 너무나도 속이 시원하고 통쾌하더라고요. 역시나 돈의 출처를 조사하니 사랑이란 이름으로 온갖 가머니설로 가스라이팅 당한 불쌍한 남자는 세아를 위해 2억 5천만 원을 내어주었고 저는 그 사실을 그 남자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 여자는 그것으로 인해 가중처벌로 인한 사기죄에 대한 유죄가 인정되어서 실형을 받게 되었고 남은 것은 그 여자와 가족들이 함께 짊어져야 할 막대한 빚뿐이었습니다. 저는 금전적인 손해는 회복되었지만 제 마음속에 깊게 팬 상처까지 완전히 아문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련했습니다. 제 손으로 직접 잘못된 것을 바로잡았다는 사실이 제게는 돈보다 더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날 저는 어머니의 양장점을 찾았습니다. 가게 안에는 늦은 시간까지 재봉틀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보시더니 말없이 옆에 걸려있던 새 양복 한 벌을 내어주셨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짙은 네이비색 원단으로 만든
딱 떨어지는 맞춤 양복이었습니다. 입어봐라. 새로 지었다. 탈의실에서 새 옷으로 갈아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어깨부터 허리까지 제 몸에 꼭 맞게 재단된 옷은 마치 갑옷처럼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지난 2년간의 악몽이 저를 짓누르던 날고해진 옷이었다면 이 새 옷은 앞으로 제가 살아갈 새로운 날들을 위한 다짐 같았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시던 어머니가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사는 게 옷 짓는 거랑 똑같다. 좋은 옷감 만났다고 좋아했는데 막상 재단해 보니 무늬가 안 맞고 뒤틀리는 경우가 있지. 아깝다고 그냥 기워 입으면 결국엔 몸에도 안 맞고 보기에도 흉한 옷이 되는 거야. 그럴 땐 미련 없이 버리고 새 옷감으로 새로 시작해야 진짜 내 옷이 되는 거란다. 우리 아들, 이제 진짜 네 옷을 입었구나. 어머니의 말씀에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어머니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 삶을 다시 정성껏 짓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일에 더욱 매진했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회복했습니다. 주말에는 어머니 가게 일을 돕기도 하고 함께 맛있는 것을 먹으러 다니며 소소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물론 사람에 대한 상처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것이 두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잘못 재단된 옷은 과감히 버릴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내 몸에 꼭 맞는 좋은 옷을 알아볼 수 있는 지혜는 가장 아픈 실수를 통해 배우게 된다는 것을요. 저는 가끔 어머니가 지어주신 이 양복을 입고 출근합니다. 이 옷은 제게 단순한 옷이 아닙니다. 시련을 이겨낸 증표이자 앞으로 어떤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겠다는 제 자신과의 약속입니다. 광장시장의 낡은 양장점에서 시작된 이 길고 아픈 이야기는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바로 이곳에서 저의 진짜 인생이 새롭게 재단되고 있습니다. 여자한테 혹독하게 당한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